4대강 못다한 이야기. 오늘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랫동안 대학에 계시다가 20대 국회의원이란 공식적인 어떤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시대를 걷다 회고록을 내셨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보수적 자유주의자의 한국 현대사와 함께한 70년의 여정, 이렇게 좀 정의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태어난 게 6.25 전란 때 부산 피난 가서 태어났고, 어릴 때 4.19, 5.16을 받고, 대학 다닐 때 유신을 겪었고, 뭐 이런 이제 한국 현대사의 기복을 겪으면서 이제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이제 저한테 영향을 크게 줬고, 그것이 이제 제가 나와서 교수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영향을 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실상 은퇴를 했으니까 제 인생을 한번 결산하는 생각으로 조금 한번 그 회고록을 한번 낸 거죠. 네. 은퇴 시기는 사실 교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실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많은 역할을 앞으로도 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고비고비마다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비화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 얘기로 이 토크쇼를 10번, 20번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이 추진부터 무리하게 시작이 돼서 끝까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4대강 사업 등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하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남한강을 지키기 위한 시민운동을 하시다가 시의원을 거치셔서 지금 현재 여주시장으로 계십니다. 또 임통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소송단 공동대표를 지내신 바 있죠. 또 낙동강을 지키는 시민단체죠. 낙동강 네트워크의 이미자 공동집행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네, 화면은 반갑습니다. 꺼져 있는데요.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경향신문에서 환경기사를 담당해 오고 계시는 김기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님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낙동강 현장에 계신다고 합니다. 연결이 되는 대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끝까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수님, 이 시대를 걷다 책을 내신 소감, 여러 권의 책을 내셨지만 이 책만큼은 회고록이라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제가 은퇴했으니까 뭐 결산 한번 한 거죠. 그리고 저는 또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안 남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했던 과거의 행적에 대해 책임을 안 지잖아요. 네. 뭐 제가 겪은 것뿐 아니라 제가 봤던 거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뭐 그래서 한번 책을 낸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은 사실 교수님을 뭐 최근에는 이제 20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 시절 비대위원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많이 또 얻으셨는데, 사실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대척점에 서 계셨던 어떤 그런 분으로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세요. 이 4대강과 관련된 교수님과의 인연, 끈질긴 인연인가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환경 관련 법,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는 이제 하천 수자원 관리에 대해서 공부도 뭐 이것도 많이 했고, 또 이제 정부기관과도 좀 이렇게 자문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제가 뭐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사람이지만은 이명박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서 제가 앞장서리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하나의 운명이구나. 내가 이걸 안 할 수가 없구나. 해서 그때 뭐 반대했던 교수 단체 모임의 공동 대표, 소송단의 공동 대표를 맡았죠. 아니 근데 원래부터 싫어하셨지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셨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좀 그 과거 얘기를 좀 많이 알죠. 해서 그 당시 뭐 서울시장도 다른 사람이 되는 게 더 맞다고 봤는데 그렇게 안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저는 뭐 박근혜 그 당시 이제 대선 때는 전 대표죠. 전 대표가 당연히 후보가 돼서 네.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어떻게 다 잘못돼가지고서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돼서. 그러니까 당연히 박근혜 당시 후보가 될 거라는 이제 생각에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이명박 후보가 당시 들고 나왔던 대우나 구상 네. 이것들이 너무나 터무니없어서라는 네, 그렇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멀쩡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뭐 고속도로 전철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 고속철 아니 그 멀쩡한 강을 파서 그걸 배가 300을 넘어서 저 산이 많은 나라에서 또 이게 예. 말이 됩니까 도대체? 난 그래서 그런 거 들고 나오게 되면은 나 언론에서 완전히 그 질타를 받고 아주 그냥 무너질 줄 허무맹랑한 알았어요. 소리로 네. 평가받을 줄 알았는데 근데 뭐 그냥 언론들이 예. 주요 언론들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보도를 하고 전혀 평가 비판이 없더라고요. 나 이건 뭐가 잘못됐구나. 이런 걸 제가 참 굉장히 느꼈죠. 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대척점에 서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운명처럼 그 네.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교수님에게 운명이 된 그 자리에 이어진 배경으로 공부하신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원래 헌법을 전공하셨는데 미국 유학 가셨을 때 환경법을 전공하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 보면요, 그 미국에서 환경 정책, 환경법을 많이 만든 게 1970년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학 갔던 그 즈음 가니까 미국의 법과대학의 로스쿨에 환경법이 이렇게 강의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안 돼요. 네. 그 교과서가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저희가 갔을 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미국에서조차. 싱싱한 예. 학문 분야였고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했는데 뭐 그것이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또 시의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공부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학위하기 위해서는 미 국내법 가지고는 좀 굉장히 오래 걸릴 테니까 또 국제적인 측면이 있는 이제 해양 환경 이런 걸 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땄죠. 이 말씀하신 대로 1970년대 미국 또 세계적으로 이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막 대두되고 그렇죠. 학문이 태동이 되고 네. 확립이 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교수님이 가셔서 공부를 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공부를 한 곳이 미시피강 하구인 그 뉴올리언스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늪지가 예. 많은데요. 그러니까 마이애미 플로리다 거기도 뭐 거대한 늪지가 있고 생태적으로 취약한 거를 보존하는 거를 제가 이제 실제로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 논문 보면은 무슨 그 습지 보호, 뭐 해안 보호 뭐 이런 그 당시 법과대학 교수가 그런 논문 쓴다는 거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그런 연유가 있는 거죠. 한국에 돌아오셔서 중앙대 교수가 되신 이후에 환경법 관련 활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환경법이라는 과목을 이제 처음 개설해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논문을 많이 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환경청 그랬어요. 그게 나중에 처로 바뀌고, 그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 때 부로 바뀌고. 네네. 그때 이제 그때도 우리나라도 법률, 이제 입법을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자문 교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일을 많이 했고, 또 1992년에 브라질 그 리우에서 있었던 유엔 환경개발회의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정부 측을 도와서 네. 많이 일했죠. 그런 일을 했지만은 제가 솔직히 세월이 흘러서 정권과 반대되는 곳에 앞장서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학자로서의 길을 그런 거를 걸어오시다가 생각을 했죠. 난 당연히 현실 그런 정치 사회에 네. 발을 디디게 되신 그러니까, 거예요. 네. 처음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물 관리 문제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 이제 환경법이라는 게 이제 자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자치를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물 관리, 하천 관리는 그 당시 이제 건교부라고 불렀죠. 지금은 이제 국토부죠. 네. 거기가 책임 부처고 그 아래 이제 수자원공사가 아주 그냥 정권을 행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방자치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각 지방에서 아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앞에 지나가는 물은 우리 거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물에 관한 정책도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분야를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논문도 쓰고
뭐 관련되는데 위원도 하고 뭐 그랬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하청 관리와 수리권 제도 이 네.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정립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부터 좀 시급했던 것 같네요. 네, 그 당시 근데 그게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런 거 그렇게 연구할 만한 학자가 별로 내 앞에, 없었어요. 내 집 앞에 우리 지역에 흐르는 물은 내 거다. 네, 근데 그 물의 이제 권리에 관한 그 법리 같은 거, 뭐 이런 것은 이제 환경법하고는 또 다른 분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4대강 사업이 좀 특별했던 것은 당연한 그 전처럼 개발과 환경보호 같은 이 문제를 넣어서 하천 관리, 물 관리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제가 좀 모든 걸 이렇게 제대로 알고 좀 준비가 돼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관련 논문들도 많이 쓰셨지만 외부적으로는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환경 관련 칼럼을 좀 특히 많이 쓰셨어요. 네, 그 환경 관련 칼럼에서 이제 상수원 보호를 해야 된다, 또 국립공원 지켜야 된다, 또 이제 뭐 스키 대회 하겠다고 높은 산을 깎는 거 이게 이러면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많이 했고 또 하나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동강댐 건설 때 그 당시 이제 조선일보 그 사회부 담당 환경 기자하고 제 논설위원회에서 뭐 큰 기사 사설을 써서 아마 동강댐을 이렇게 막는데 그 당시 조선일보 기사 사설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쭉 활동을 해오시고 이쪽 분야를 전공하시다 보니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을 두 번 네. 하셨죠. 네, 그렇죠.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자원 학자들은 그 위원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그 토건여사들이 하는 사업을 승인하느냐 거부하느냐 생사 여탈권이 있는 위원회. 그래서 수자원 학자들은 그냥 그거 한번 위원하는 게 대단한 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 수자원 교수들인데 제가 이제 법학 교수, 특히 인문사회학 교수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그 위원 된 것은 이제는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그 법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위원이 된 거죠. 저를 위원으로 추천한 건 어디냐? 그건 바로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였어요. 그곳에서 추천을 하셔서 했는데 위원으로 결국은 제가 나중에 되셨는데 거기랑 싸웠죠. 예. 그러니까 결국 중앙하천관리위원을 하시면서 그 전에는 학문적으로 완성을 네. 시키셨다면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내지는 이 공사에서 이 건교부에서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눈으로 제가 목도하셨고, 소상하게 아는 거니까. 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이명박 서울시장 또 이명박 대통령과 대결하게 된 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죠. 처음에 문제라고 했을까요? 이 첫 번째 부딪힌 부분이 청계천 복원 후 물감 문제였어요. 네, 그렇죠. 그 청계천 복원이 사실상 복원이 아니고 시멘트를 만들고 이제 인위적으로 수돗물을 물을 갖다 흘린 거죠. 건데 그 물값이 이제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물값을 안 받게 되면은 그게 선례가 돼서 이거 이러다가 수자원공사 사업을 못 한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물값을 내야 된다. 네,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당시 이명박 시장이 그 대통령 유력하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냥 시장이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그냥 그걸 갖다가 압력을 좀 가해서 그 당시 건교부가 그냥 그 물값을 안 받기로 했고. 전례가 없는 일이 생긴 거네요. 그래서 그거는 액수는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서울시 그 취수장 이전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액수도 컸어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큰 소송으로 발전했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더 큰 문제가 취수장 이전에 따른 물감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만일에 서울시 말대로 하면 수자원공사가 뗏물값을 받을 수가 없어서 국고로 이거를 채워야 되는 부분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수자원공사가 그 물값을 받지 않게 되면은 수자원공사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은 결국에는 그걸 누가 운영하느냐? 결국에는 세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에 관한 수리권 어떤 법리에 볼 때
그 서울시가 당연하게 물값을 내야 한다. 뭐 제가 이제 근데 사실 그런 수자원 입장이죠. 공사가 이 부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시장이 당시 대통령 될 것 시장이? 같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도 그 소송 걸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죠. 그렇죠. 다음에 행정부의 수장이 네, 될 수도 그렇죠. 있는 사람을 네. 상대로.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물가스 포기해 버리면은 서울시뿐 아니라 강원도, 다른 충청도 뭐 지역들. 다 물가스 안 내겠다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운영하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임하게 되는 부사장이 소송을 제기하라고 결재를 하고 자기가 이제 퇴임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죠? 소송 결과는 1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아주 간단하게 이겼어요. 제가 그때 1심, 2심, 3심까지 제가 아주 상세한 그 의견서를 냈죠. 그런데 1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통쾌하게 이겼는데 2심이 굉장히 지연됐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2심 재판부에 좀 제가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2심에서는 그게 번복이 돼 버렸어요. 네. 그 법리가 그건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가서 이제 수자원공사가 이겼죠. 그 1심 판결이 대법원에 그대로 대법원이 수용한 거죠. 1심 판결을.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패소를 해서 수자원공사는 큰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창사 이래 가장 중요한 소송을 이긴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물값 소송으로 승소는 했지만 그 다음 이제 대통령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됐어요. 후폭풍은 없었나요? 네, 그래서 지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수자원공사한테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서 그냥 빚을 얻어와서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자원공사를 할 수 없는 건데 억지로 한 거죠. 제가 부실을 보기엔 떠안게 뭐냐, 되는 거죠. 네, 제가 보는 입장은 그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한테 대든 수자원공사를 갖다가 한번 본보기를 보였다 그럴까 한번 혼을 낸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대든 사람은 확실하게 손보는 사람인 걸 내가 그때 한번 깨달았어요. 네. 이 이후에 이제 추진한 정부의 국책 사업 4대강 사업은 사실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으로 어떻게 보면 재미를 받고 네, 그렇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아이디어 차원의 대운하 구상이 이제 발전이 된 상태였어요. 대운하와 4대강 사업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유 설마니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은 그거 막상 그걸 하겠어? 하겠냐. 예, 그거 많은 말도 안 사람들이 되는 그렇게 거야. 얘기했죠. 예. 그랬는데 제가 그때 몇 사람한테 난 그렇게 안 봐. 저 사람은 할 거다. 할 사람이다. 칭찬이 아니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촛불 시위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안 광우병 하겠다 화동으로 그랬죠. 어떻게 보면 그 동력을 좀 네,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얼마 가서는 뭐 이제 강을 살리겠다고 해서 하길래 역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홍수 방지, 수질 복원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들고 나와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네, 네. 바꿔서 그렇죠. 우리나라 강이 다 진행이 죽었다 됐어요. 살리겠다 그랬는데 그건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사실 이 공약과 4대강 사업이 진행이 됐지만 이제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 앞서서도 이 공약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어요. 네, 네. 근데 2007년 그 당시는 이제 한나라당이죠. 경선 때에도 박근혜 대표를 돕지는 않으셨잖아요. 네, 그때는 그죠? 박근혜 당시 전 대표를 돕고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워낙 싫어하니까 네. 박근혜 전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 편이구나. 제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은 하대강 사업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근데 아마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여기저기 글 쓰고 하니까 뭐 그런 것을 보고서 박근혜 당시 전 대표는 4대강 사업은 하는 게 아닌데 이명박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좀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4대강과 관련돼서 사실 시위도 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정치, 종교, 뭐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부분을 반대해 주셨지만 교수님께서의 그 집요하고 끝까지 반대하셨던 그 부분이 보수를 기반으로 하고 계신 분의 어떤 반대였기 때문에 더 뼈아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이른바 제 성향 같은 거 볼 때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진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 말하자면 진영 논리가 깨져버린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현직 위원이잖아요. 네. 이 거기서 그냥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마 정부가 볼 때는 굉장히 또 현직에 뼈아프다고 볼 계셨기 수 때문에. 있었고 뭐 이명박 청와대에서 볼 때는 뭐 죽이도록 미웠겠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광우병 파동으로 이제 바로 대운하를 안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바로 4대강 사업으로 네, 전환이 그렇죠. 됐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비 타당성 네, 조사나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초스피드로 이미 네. 결정이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길래 난 내 상식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 도무지 그게 환경 영향 평가 네. 사전 평가니 이것도 절차가 많은데 네. 거기서 하천법 절차가 그만큼 복잡하거든요. 그랬는데 뭐 법을 이게 바꿔서라도, 일사천리로 예. 하는 게 뭐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밀어붙였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사실 정부가 이런 국책 사업을 내놨을 때 환경 영향 평가, 예비 타당성 조사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참여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네, 그렇죠. 되는데 뭐 공직자 사회는 물론이고 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 집단들이 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안 줬던 것으로 네, 알고 있어요. 그게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인 위원장인 윤용남 교수뿐 아니라 수자원 분야에 아주 그 대가 뭐 대표적인 연구자가 다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 중에서 4대강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속으로는. 예. 그런데 그 정권이 차원에서 이렇게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말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 아주 제가 그게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 분야가 하천관리, 수자원관리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학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이렇게 기라성처럼 있는데 네.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거길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그거 게 이해가 안 돼. 저도 이해 안 돼. 공직자 사회는 또 한 발 물렀으면 네. 또 자신의 행정부의 수장이고 또 하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다 싶지만 학자로서의 자존심, 전문가로서의 자존심들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네, 그게 이제 윤영남 당시 위원장 같은 분은 굉장히 희망이 있는 분이에요. 실력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짐작하기에 그런 수자원 분야에서의 원로급 되는 학자가 이게 반대하면 이게 파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어떻게 좀 회유랄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게 수자원 학계라는 게 또 그거 교수뿐 아니라 또 연구기관 또 뭐 현대건설 등 회사 또 설계하는 용역회사들이 아주 굉장히 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그 대학 뭐 연구소 기업 그 설계사무소 커넥션들 거기가 예. 제가 일을 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제가 그때 정말 제가 일생에 그렇게 놀란 적이 없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100기를 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놀랐어요. 또 그 얘기는 그 이해관계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웠을 그렇죠. 수도 저는 있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법률학자고 이미 대학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정말 이게 아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정부한테 따라간 거죠. 네. 따라가거나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간 것이고. 그러면 근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전문가는 누구셨어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사장,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박재현 교수, 예. 그다음에 박창근 교수, 그다음에 환경 관련해서는 뭐 부산의 김자광 교수, 또 대전의 허재영 교수, 뭐
열 손가락도 안 될 정도고 대부분 교수들은 그냥 침묵을 하고 그냥 그렇게 갔죠. 뭐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보통 소장 중견 교수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 수자원학계에 아주 그 몇몇 아주 우리나라의 그 최고 원로 같은 분들이 그 당시 목소리를 냈으면은 난 이렇게 못했다고 봐요. 그게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한번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려운가 이런 걸 많이 느꼈죠. 네. 이 4대강 사업이 이제 시작이 돼버렸어요. 그 네, 뒤에는 네. 더 막기가 어려워졌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국민소송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십시일반 네. 돈을 모아서라도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그때 이제 이 소송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뭐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법 위반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를 그렇게 합법적이라고 판결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어떤 토론회 같은 것도 가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건 소송밖에는 해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서 그 당시 이제 뜻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참 그 변호사들이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고문으로 종교계 원론 몇 분도 모셨고 또 소송 비용을 신문 광고를 내서 그렇게 좀 비용을 갖다가 그 당시에 모금을 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이렇게 한겨레 광고를 신문에 내셨죠. 광고를 예. 내고, 네. 그게 아마 전혀 없던 일이었죠. 네. 네. 그 광고비로 또 소송을 진행하셨는데 당시 국민 소송을 이끄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임통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지금 오디오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네. 그 당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우리하고 함께한 이런 문화반대 교수 모임, 이상돈 교수님이야, 김정욱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뭐 최영찬 교수, 박창근 교수, 정민걸, 뭐 박재현, 허재영,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시는 뭐 여주시장 하시던 이양진, 네. 그 당시에 그 활동가님, 이런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함께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 뿌듯했지만,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우리 소송비를 이렇게 모아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시작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 이 관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할 때는 이중 삼중의 적들과 싸우는 입장이었어요. 이제 네. 말하자면 한수원이 이제 상대, 한수원이나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뭐 이렇게 한강 이쪽에 이제 그 국토관리청과 이제 이렇게 소송을 하는데, 우리는 이 판사하고도 싸워야 되는 입장, 그리고 네. 4대강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정말 모르게 이렇게 왜곡된 어떤 이런 사실들을 계속 언론이나 이런 데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어떤 토건 세력이랄까, 이런 그들이 지원하는 이런 광고들에 의해서 왜곡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재판을 가면은 환경단체 지원 나오는 이런 활동가들 한두 분하고 우리 이제 변호사 한두 명하고 3명, 뭐 4명, 나머지 한 3, 40명 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도 일반 방청인을 와보지는 않는 그런 그 어떤 외로움, 이런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소송단이 이렇게 밤새워 이렇게 준비 서면이나 이런 걸 이제 써가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증거가 거의 한 술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밤새워서 복사하고 해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사실은 법원에서 제대로 읽어주지도 않는 것 같은 판결도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판결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생태 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겠다. 왜냐? 일반인들이 사실은 이 강에서 멱을 감고 뭐 이렇게 강가에서 뭐 어떤 생활하는 사람 외에는 이 강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해 보지 않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더구나 거기에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이렇게 선전하고 또 사업 계획 자체가 왜곡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거짓으로 꾸며진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 2005년에 강물에서 이 목욕할 수 있는 이런 생태를 만들겠다는 게 사실 환경부나 건교부의 어떤 그런 그 하천 관리의 어떤 목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돌아서면서 학자들까지 교과서에 반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이 진실 게임인데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었고,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열리지 않은 법원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소리만 쳤던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특히 또 임통일 변호사는 참 저하고 개인적 인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았죠. 그래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김영희 변호사, 또 이영기 변호사, 또 부산에 소송했던 정남선 변호사 애 많이 썼죠. 그리고 그게요, 무슨 변호사들은 시간이 돈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우리가 경비 정도하고 그렇게 한 건데 굉장히 애 많이 썼는데 어려운 싸움이었죠. 어려운 싸움에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임통일 변호사님과 이상돈 교수님 누가 더 이렇게 설득을 하시고 이 일에 끌어들이신 거예요? 뭐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이거 좀 이런 거 하니까 한번 같이 하는 게 좀 어떻겠냐 그러니까 우리 임통일 변호사가 내가 앞장서면 당신이 따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앞장을 안 쓸 수도 없게 돼버렸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동안 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애들 많이 썼죠, 변호사들이 특히. 그러니까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종교에 거의 아우르게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환경 같은 거 하면 이제 늘 앞장서셨던 그 신부님이나 뭐 스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 우리 소송단에서는 좀 외연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그 전까지는 환경 이렇게 앞장서지 않으셨던 그 봉은사 명진 스님하고 그 천주교의 최덕기 주교님을 갖다가 좀 고문으로 모셔서 아마 그런 게 정부가 볼 때 굉장히 당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중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 그 4대강 국민소송에 고문으로 참여하셨고, 또 이제 천주교에서는 또 강우일 주교님께서 당시 그 주교회의 그 의장으로 계셨죠. 그래서 앞장서서 이게 굉장히 이 반대 운동을 하셔서 아마 그 당시 아마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긴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고이면 깨끗해진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 낙동강은 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경향신문도 뭐 광고가 많이 끊긴다든지 여러 당시 사장은 방송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막은 거죠. 청와대의 의향대로 MBC 경영진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